객잔에 붙은 혼과 강물 아래 잠긴 이름을 따라 걷던 진무는 이제 죽은 자들의 원한이 결코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산 자들이 감춘 거짓과 지워진 흔적들이 하나의 줄로 이어지기 시작하며 진실은 점점 더 노골적인 얼굴을 드러낸다. 강과 창고 뒤 그늘에서 마주 선 순간 진무는 먼저 바람의 결을 읽었다. 밤은 눅눅했고 물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으나 눈앞 사내에게서는 습기보다 더 건조한 기운이 났다. 오래 화상 입은 살처럼 아니면 독에 절여 말라붙은 상처처럼 생기가 끊긴 냄새였다. 얼굴 절반이 죽은 살처럼 퍼렇게 꺼진 그 사내는 손술의 손잡이를 놓지도 않은 채 진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쩡한 쪽 눈 하나만이 가늘게 웃는 듯 움직였다. 수레 위에는 길게 누운 것이 있었다. 보대천 아래로 사람 어깨선과 다리선이 어렴풋이 드러났다. 시체인지 아직 숨이 붙은 자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저 사내가 강과 월화장 사이를 오가며 무언가를 조용히 운반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담선은 진무의 곁에서 형체를 굳혔고 강가에서 떠돌던 젖은 망령은 눈앞 사내를 보자마자 거의 울부짖듯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틀림없었다. 죽은 자는 제 목숨을 끄는 칼의 촉감보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내려다본 얼굴을 더 오래 기억한다. 그 기억은 죽어도 썩지 않는다. 사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회령객잔에서 살아 나올 줄은 알았다.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자신이 들킨 상황에서도 조급함이 없었다. 오히려 오래 기다린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태도였다. 진무는 검자루에 손을 얹은 채 물었다. 날 기다렸나? 기다렸다기보다 여기까지 올 것 같았지. 장부를 챙기고 강가 실종들을 묻고 마지막에는 이 물가까지. 사내는 아주 천천히 손수레에서 손을 뗐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칼자국과 새살이 뒤엉켜 있었다. 하수의 손이 아니었다. 사람을 몇 번 죽인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밥처럼 반복해 온 자의 손이었다. 진무의 시선은 사내의 얼굴을 잠시 스쳤다. 내 얼굴은 너무 눈에 띈다. 숨어 다니기 어렵지 않나. 사내의 입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 오히려 잘들 기억하더군. 죽기 직전에는 특히 더. 그 대답은 자백과 다르지 않았다. 강과 젖은 망령이 사내를 향해 달려들듯 흔들렸으나 물론 산자의 몸에는 닿지 못했다. 그 분노의 떨림이 공기만 더 차갑게 만들었다. 진무는 낮게 말했다. 수레 위의 것은 뭐지? 사내는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상처난 얼굴에 비해 동작은 지나치게 매끈했다.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파고들더니 길이 짧은 협도가 번뜩이며 아래에서 위로 솟았다. 목이 아니라 손목을 노리는 칼이었다. 장부와 비급보다 먼저 검을 쥔 손을 끊어내겠다는 수작이었다. 진무는 반걸음 비켜서며 칼등으로 궤적을 트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짧은 소리와 함께 협도가 옆으로 밀려났다. 동시에 사내의 왼손에서 가는 침 둘이 튀어나왔다. 달빛에 잠깐 번뜩인 뒤 곧 안개 속으로 묻혀 보이지 않을 만큼 가늘었다. 독침이었다. 진무는 몸을 틀어 하나를 피하고 다른 하나는 검집 끝으로 쳐냈다. 침이 창고 벽에 박히며 검은 얼룩을 남겼다. 역시 독이었다. 사내는 그 한 호흡 사이에 거리까지 벌렸다. 겹도와 독침을 함께 쓰는 자는 대개 한쪽에 치우친다. 그러나 이놈은 둘 다 능숙했다. 검법보다 살법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 진무는 바로 추격하지 않았다. 좁은 강변, 수레 하나, 창고 벽, 안개와 젖은 흘. 이 자리에 선 발을 잘못 디디면 싸움보다 먼저 중심이 무너진다. 그는 먼저 사내의 발끝을 보았다. 디딤은 가볍지만 지나치게 안정적이었다. 이 바닥을 여러 번 써본 놈이다. 사내가 웃는 듯한 눈으로 물었다. 죽은 놈들이 내 얼굴을 보여줬나? 진무는 대꾸하지 않았다. 사내는 다시 말했다. 그래도 이름은 모를 텐데. 그 순간이었다. 강가에 떠돌던 젖은 망령이 갑자기 사내 뒤쪽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더니 자기 손으로 허공에 둥근 모양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안에 두 획을 짧게 긋고 마지막에 길게 아래로 찢었다.
진무는 그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둥근 물건, 아마 패나 인장 같은 거, 이마 한복판을 2번, 아래로 길게, 얼굴에 흉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사내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정면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 안개를 이용했다. 잠시 시야에서 지워졌다가 곧 왼편에서 협도가 낮게 파고들었다. 진무는 미리 예측한 듯 검자루로 아래를 눌러 궤적을 꺾었다. 이어진 발차기가 사내의 옆구리를 스쳤으나 놈은 아예 맞는 것을 감수하고 안쪽으로 더 파고들었다. 협도는 허리춤의 품을 다시 노리고 있었다. 장부와 비급이 있는 자리였다. 진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물러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부쥐었다. 긴 칼을 펼칠 수 없는 거리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자 협도의 장점이 사라졌다. 어깨가 가슴을 밀고 팔꿈치가 턱선을 파고들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사내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다. 죽은 살이 붙은 얼굴과는 달리 몸의 중심은 단단했다. 오른손에서 협도를 놓치면서도 왼손 끝에서 다시 침 하나가 튀어올랐다. 진무가 고개를 틀어 피하는 사이 사내는 재빨리 뒤로 물러나 수레를 걷어찼다. 포대에 덮인 몸뚱이가 비틀리며 땅에 떨어졌다. 천이 반쯤 벗겨지자 그 아래에서 어린 사내 하나의 얼굴이 드러났다.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얼굴이었다. 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고 허리춤에는 표국에서 쓰는 작은 패 하나가 아직 남아있었다. 강가의 안개가 한순간 더 차갑게 내려앉았다. 또 하나의 실종자였다. 사내는 그 틈을 노려 강가 쪽으로 몸을 날렸다. 시체를 던져 시선을 끌고 빠지려는 수였다. 진무가 곧장 쫓으려던 순간 젖은 망령이 갑자기 시체 곁으로 달려가더니 허리춤의 패를 가리켰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진무는 그 동작을 이해했다. 지금 놓치면 이름도 함께 물 아래로 잠긴다. 그는 추격 대신 먼저 시체를 확인했다. 허리춤의 패에는 희미하지만 글자가 남아있었다. 하북표국 부표사 서문강. 진무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회령객잔 장부에서 본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 북쪽 산길로 향한 뒤 행선지가 비어있던 표사. 이제야 시신으로 돌아온 것이다. 누군가는 그를 찾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여전히 실종이라 믿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모르지만 적어도 진무는 이제 알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 상처 난 얼굴의 사내는 강가 버드나무 그늘 너머로 몸을 숨기고 있었다.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발자국 대신 물가의 흔들림을 보며 움직였다. 젖은 흙 위에 선명한 자국은 거의 남지 않았지만 갈대 끝이 밀리는 방향과 안개 속 걸음의 리듬은 남는다. 진무는 검을 낮게 세운 채 강변을 따라 움직였다. 담서와 젖은 망령이 각각 다른 방향을 흘러가며 사내의 흔적을 쫓았다. 죽은 자들이 실제로 상대를 막을 수는 없으나 시야를 대신하고 움직임의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다. 산자 하나가 쫓는 것보다 훨씬 집요한 추적이었다. 잠시 뒤 갈대숲 안쪽에서 쇳소리가 났다. 진무가 몸을 날리자 협도 끝이 다시 안개를 찢으며 들어왔다. 이번에는 숨김이 없었다. 사내도 자신이 놓치기 힘든 추격자와 마주했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칼은 낮고 빠르게 이어졌고 한 번 한 번이 살을 길게 베기보다 혈맥과 관절을 끊는 자리만 노렸다. 살수의 검이었다. 진무는 3번을 연달아 받아내며 상대의 호흡을 읽었다. 속도는 빠르나 오른쪽 디딤이 아주 미세하게 짧다. 얼굴에 남은 썩은 상처 때문인지 과거 어딘가를 크게 다친 뒤 보정한 보법이었다. 완전한 균형 같아 보여도 깊게 들어가면 반드시 되짚는 자리가 생긴다. 4번째 협도가 들어오는 순간 진무는 일부러 반 박자 늦게 반응했다. 상대의 눈에 빈틈처럼 보였을 것이다. 과연 사내는 기다렸다는 듯 깊게 파고들었다. 바로 그때 진무의 몸이 아래로 꺾이듯 사라졌다. 검은 바깥이 아니라 안쪽을 찔렀다. 협도의 가장 위험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쥔 손목 아래 2 촌을 노렸다. 날카로운 금속성과 함께 손목이 뒤틀렸다. 협도가 튕겨나갔다. 사내의 멀쩡한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다. 진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붙었다.
검집 끝이 갈비뼈 아래를 세차게 파고들었다. 숨이 막힌 사내가 몸을 굽히자 무릎이 턱 밑을 받아 올렸다. 피와 침이 뒤섞여 튀었다. 몸이 뒤로 꺾이며 갈대숲에 처박혔다. 그는 당장 목을 겨누지 않았다. 먼저 품을 뒤졌다. 젖은 천 주머니, 독침갑, 은전 몇 입, 그리고 작은 청동패 하나가 나왔다. 강가 화장터 근처에서 찾은 것과 비슷했으나 이번 것은 더 온전했다. 새 가닥 구름무늬 안쪽, 한쪽 눈 아래에서 턱까지 길게 찢긴 흉터 모양의 선, 그리고 뒷면에 아주 작은 글자 둘이 새겨져 있었다. 귀하. 진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내 이름인가? 사내는 피를 삼키며 웃었다. 이름이라기보다 부르는 소리지. 귀하. 귀신 같은 학원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다른 벼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이 자는 울룡 안에서도 단순한 하수가 아니라 특정 역할을 맡은 자였다. 사람을 옮기고 시체를 숨기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인 자들의 기억에 남는 손. 진무는 청동패를 쥔 채 물었다. 월화장에서 뭘 하지? 귀하는 한동안 숨을 골랐다. 그 얼굴 반쪽은 사람 같고 반쪽은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입가에는 묘한 여유가 남아 있었다. 죽은 자를 보내는 일. 무덤도 없이 강에 버리는 걸 그렇게 부르나? 강은 편하지. 이름도, 냄새도, 발자국도 쓸어가니까. 서문강도 내가 죽였나? 귀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무는 검끝을 목 바로 앞에 가져갔다. 월화장 아래 우물이 있지. 귀하의 멀쩡한 눈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강가 사공이 말한 장소였다. 거기서 뭘 끌어올렸지. 사내는 피를 머금은 채 낮게 말했다.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골라보더군. 우물에서 나온 건 시체였고 우물 아래 남은 건 이름이지. 진무의 눈빛이 변했다. 강물 아래 잠긴 이름이 아니라 처음에는 우물 아래였다는 뜻이었다. 그는 한치 더 들이밀었다. 무슨 이름이냐? 귀하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썩은 쪽 얼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멀쩡한 쪽 입꼬리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나쁜 웃음이었다. 죽은 놈들이 내게 다 말 안 했나? 청아문도, 표사들도, 강가 사공도 다들 마지막에 한 가지씩만 봤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무도 전부는 못 보더군. 그 말은 진무를 향한 조롱이면서 동시에 진실이었다. 지금껏 자신이 모은 단서는 늘 조각이었다. 담서는 비급을, 주석은 장부를, 젖은 망령은 마지막 얼굴을, 무덤 없는 자들은 유품을 붙들고 있었다. 누구도 전체를 보지 못했다. 울룡은 바로 그 점을 이용하고 있었다. 진무는 더 묻기 위해 손을 뻗으려 했으나 귀하의 몸이 먼저 움찔했다. 혀 및 독이었다. 그는 곧장 턱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귀하의 목구멍에서 검은 피가 끓듯 솟았다. 몸이 크게 경련하더니 이내 힘이 빠졌다. 진무는 시체를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다. 또 하나가 입을 닫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귀하라는 이름, 청동패, 강을 이용한 시체 유기, 그리고 무엇보다 월화장 우물 아래 남은 이름이라는 말. 강이 모든 것을 쓸어 가기 전에 먼저 이름이 잠기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젖은 망령은 귀하의 시체 옆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오래 품은 원한 하나가 눈앞에서 죽었는데도 그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 허기가 먼저 남아 있었다. 자기 원수 하나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죽은 자도 알고 있는 것이다. 진무는 서문강의 시체를 다시 확인했다. 목줄 자국과 손목의 결박 흔적, 허리춤의 표국패, 그리고 품 안쪽에 눅눅하게 젖은 종이 한 장이 숨어 있었다. 거의 지워졌지만 글자 몇 개는 남아 있었다. 월화장 입구, 합해 전달 후 대기. 합해, 아마 하북 표국의 줄임이 아니라 아래쪽 폐 혹은 월화장 하부와 관련된 신호일 수 있었다. 서문강은 표사였지만 단순 운반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쩌면 월화장에 뭔가를 전달하러 갔다가 입구에서 붙잡혔을지도 모른다. 진무는 서문강의 눈을 감겨준 뒤 강가 쪽을 바라보았다.
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다. 밤에는 모든 것이 같은 색으로 잠기지만 그렇다고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강은 발자국과 피를 쓸어 가도 이름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다.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적어두고 누군가 끝내 파헤치면 다시 떠오른다. 담서가 조용히 진무 곁으로 다가왔다. 젖은 망령도 더는 멀리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둘 다 이제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월하장, 우물 아래 잠긴 이름들이 있는 곳. 강으로 흘려보내기 전 먼저 사람의 존재를 꺼뜨리는 장소. 진무는 귀하의 청동패를 품에 넣고 서문강의 패를 따로 챙겼다. 이 패들은 결국 죽은 자의 이름을 되돌리는 열쇠가 될 것이다. 강에 버려진 시신이 누구였는지, 왜 사라졌는지, 누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것인지 이어 붙이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하나씩은 다 봤다. 이제 이어 붙일 차례군.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바람이 갈대밭을 스치며 한동안 낮게 울었다. 마치 아직 물 아래 잠기지 못한 이름들이 스스로를 잊지 말아 달라 말하는 듯한 소리였다. 동이 트기 전까지 그는 강과 얕은 둔덕에 서문강의 시신을 임시로 묻었다. 정식 묘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짐승에게 뜯기고 물에 휩쓸려 다시 이름을 잃게 둘 수는 없었다. 긁을 덮는 동안 젖은 망령은 말없이 그 곁을 지켰다. 아마 자기에게도 오지 못했던 최소한의 끝을 다른 죽은 자 하나가 대신 얻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해가 아주 희미하게 강 수면을 밝히기 시작했을 때 진무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 방향은 더욱 분명해졌다. 월하장으로 가야 한다. 그곳 우물 아래 잠긴 이름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강물 아래로 떠내려간 실종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울룡이 죽은 자의 얼굴과 이름을 어떻게 하나씩 지워왔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을 돌아보았다. 검은 밤은 걷히고 있었지만 물은 여전히 깊고 차가웠다. 수면 아래에는 아직도 많은 것이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안다. 아무리 깊은 물도 끝내 누군가 바닥까지 내려가면 잠긴 이름을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진무는 검을 고쳐쥐고 북동쪽 길로 몸을 돌렸다. 뒤에는 강물 아래 잠긴 이름들이 남아있다. 앞에는 그 이름들을 잠기게 만든 장원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그의 그림자는 전보다 조금 더 무거워져 있었다. 강가를 떠난 뒤 진무는 곧장 월하장으로 향하지 않았다. 강물 아래 잠긴 이름들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이제 분명했으나 월하장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은 울룡이 바라는 방식일 수도 있었다. 귀하가 죽기 전 남긴 말. 우물 아래 남은 건 이름이라는 말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시신을 강으로 흘려보내기 전 먼저 이름을 끊어내고 있었고 그 일을 돕는 산자들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죽이는 손과 지우는 손은 언제나 같지 않다. 칼을 쥔 자는 한 사람일 수 있어도 죽음을 덮는 자는 대개 더 많다. 회령객잔 장부와 서문강의 패, 귀하의 청동패를 다시 맞춰본 끝에 진무는 하나의 장소를 떠올렸다. 강가 촌락 사람들은 최근 몇 달 사이 북쪽 실종자들을 위한 제사가 몇 차례 열렸다고 했다. 시신도 못 찾은 이들을 위해 이름만 적어놓고 혼백을 부른다는 명목이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쪽이 수상했다. 관아도 아니고 유종만도 아니고 인근의 유력한 세가가 앞장서 비용을 댄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 세가의 이름은 하연세가였다. 강줄기를 따라 소문이 번지는 방식은 비슷하다. 표사가 사라지면 표국이 쉬쉬하고 무사가 실종되면 문파가 체면을 따지며 입을 다문다. 그 사이에서 유족들은 제사라도 지내야 마음을 붙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누군가 대신 챙겨준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고마워한다. 진무는 바로 거기가 수상했다. 살아있는 자가 지나치게 친절할 때는 늘 뒤를 봐야 한다. 정오 무렵 그는 강 상류에 가까운 중간 마을 하나에 닿았다. 오늘 해질 무렵 하연세가 별채에서 실종자들을 위한 합동 제사가 열린다는 말은 그곳 주막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 말로는 세가의 둘째 공자가 직접 제문을 읽고 떠도는 혼들을 달랜다 했다. 인근에서 사라진 표사와 행상,
떠돌이 무사들의 가족까지 불러 위로금을 나눠준다니 겉으로만 보면 선행이라 부를 만했다. 그러나 진무는 그런 말일수록 더 믿지 않았다. 그는 해가 기울기 전 하연새가 별채가 보이는 언덕 아래 숲에 몸을 숨겼다. 별채는 강가와 조금 떨어진 완만한 구릉 위에 있었고 앞마당에는 흰 천이 둘러진 제단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 향로, 위패, 종이 등롱, 그리고 줄지어 놓인 제상. 겉모습만 보면 아주 정성스럽고 깨끗한 제사였다. 찾아온 유족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섰다.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노부부, 표국 복색의 사내, 아이 손을 잡은 과부, 모두 얼굴에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긴 기다림 끝에 죽음을 인정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담선은 별채를 보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젖은 망령도 진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두 망령 모두 제단을 바라보는 눈이 좋지 않았다. 죽은 자는 자기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 자리와 산 자의 편의를 위해 소비하는 자리를 기막히게 잘 구분한다. 진무는 별채 뒤편 숲을 돌아 담장 가까이 다가갔다. 거기서 보니 수상한 점이 더 분명했다. 제단 위패 가운데 절반가량은 실제 유족이 가져온 이름이 아니라 세가 쪽에서 미리 써둔 것이었다. 먹빛과 종이질이 지나치게 균일했다. 더구나 이름 뒤에 붙은 출신 표기가 흐릿하거나 비어있는 것이 많았다. 제사를 통해 혼을 달랜다면서 정작 누구인지 정확히도 모른다는 뜻이다.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흐리게 적은 것이다. 진무는 시선을 더 옮겼다. 마당 가장자리에서 제사를 돕는 사내 셋이 눈에 띄었다. 겉으로는 집사나 하인처럼 보였지만 발의 너비와 허리의 긴장만 봐도 물을 익힌 자들이었다. 손등에는 검살이 박혀 있었고 눈은 줄곧 유족보다 별채 뒷문과 창고 쪽을 훑고 있었다. 제사를 지키는 자의 눈이 아니라 누군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자의 눈이었다. 잠시 뒤 하연새가 둘째 공자라는 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는 30 안팎, 단정한 옷차림의 말투는 온화했다. 그는 마당 가운데로 나와 조용하고 낮은 음성으로 유족들을 위로했다. 북쪽 길이 험하고 세상이 어지러워 억울하게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으니 미약하나마 넋을 달래드리겠다고. 죽은 자를 잊지 않는 것이 산 자의 도리라고. 듣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진무는 그 얼굴을 보며 조금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너무 매끈했다. 슬픔도 애도도 겉면에만 머문 얼굴. 남의 비극을 자기 덕망으로 바꾸는데 익숙한 자의 표정이었다. 제사가 시작되자 유족들은 울음을 삼키며 절을 올렸다. 향이 피어오르고 제문이 읽혔다. 둘째 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내용도 그럴듯했다. 이름 없이 떠도는 혼을 부른다.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니 길을 찾으라. 살아남은 이들이 정성을 다해 보내드린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담서와 젖은 망령은 동시에 격하게 흔들렸다. 말의 내용 때문이 아니었다. 말끝마다 묻어나는 거짓 때문이었다. 진무는 그때 확실히 알았다. 이 제사는 위로가 아니라 정리였다. 실종자들을 살아 돌아올 사람으로 남겨두지 않고 깔끔하게 죽은 자로 확정해버리는 자리. 더 찾지 않게 만들고, 더 묻지 않게 만들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만드는 제사였다. 살아있는 자의 편의를 위한 거짓 제사였다. 그는 담장 그림자를 타고 별채 뒤편으로 돌아갔다. 제사가 한창인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앞마당에 쏠린다. 뒤는 상대적으로 비기 마련이다. 마당과 이어진 작은 창고 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자물쇠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다. 제사에 쓸 종이나 상을 넣어두는 창고라면 하인들이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단단히 잠겨 있었다. 진무는 귀를 문짝에 대었다. 안쪽은 조용했다. 하지만 오래 빈 공간 특유의 울림은 아니었다. 종이와 나무, 그리고 약간의 눅눅한 흙 냄새가 났다. 그는 허리에서 가는 쇠 조각을 꺼내 자물쇠를 건드렸다. 잠금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다. 감추려는 의지가 강한 자들일수록 종종 자물쇠만 믿고 방심한다. 몇 번의 얕은 딸깍임 끝에 쇠고리가 풀렸다. 창고 안은 어둑했고 벽을 따라 제기와 흰 천, 향짝이 쌓여 있었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했다.
그러나 바닥 한쪽에 놓인 긴 상자 셋이 눈에 들어왔다. 제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나치게 길고 좁은 상자였다. 관이라기보다 병장기나 두루마리 상자를 닮았다. 진무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나무패 수십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이름패였다. 어떤 것은 먹이 번져 있었고 어떤 것은 아직 아무 이름도 적히지 않은 빈 패였다. 죽은 자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죽은 자에게 붙일 이름표를 미리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상자에는 옷가지와 허리패, 부러진 장신구, 표국패 조각들이 섞여 있었다. 실종자들 유품이었다. 제사를 도우려 수습해둔 것이 아니다. 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유족들에게 보여줄 물건들, 죽음을 믿게 만들 증거 상자였다. 진무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세 번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장부가 있었다. 회령객잔 장부가는 다른 것이었다. 하연세가 자체 기록이었다. 어느 날 누가 와서 제사를 의뢰했는지, 누구 이름으로 위패를 썼는지, 어느 유족에게 얼마를 쥐어보냈는지, 제사 뒤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된 사람은 누구인지까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몇몇 이름 옆에는 가는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 붉은 점. 회령객잔 장부의 점 표시와 닮아 있었다. 다만 이쪽은 더 노골적이었다. 진무가 장부를 빠르게 넘기다가 멈춘 이름 하나가 있었다. 하북표국 부표사 서문강. 유족 확인 없음. 위패 대체 사용. 서문강은 이미 강가에서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여기선 유족 확인 없음이라 적혀 있다. 누군가 애초부터 진짜 유족이 나타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대체 위패로 정리해버린다는 뜻이다. 그는 더 넘겼다. 담서의 이름은 직접 없었지만 청화문 관련으로 보이는 항목이 여럿 있었다. 외문 제자 실종 2, 장로 행방 불명 1, 유족 접촉 불가, 합동 위패에 포함, 살아있거나 어디엔가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미 죽은 자처럼 정리하고 있었다. 창고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진무는 장부를 닫아 품에 넣고 몸을 낮췄다. 문틈 사이로 그림자 둘이 멈췄다. 안쪽 확인해봤나? 아직. 제사 끝나면 둘째 어르신이 직접 유품 상자 하나만 꺼내라 하셨다. 하인 차림을 한 무인들의 목소리였다. 진무는 숨을 죽인 채 기다렸다. 다행히 놈들은 문을 열지 않고 다시 돌아섰다. 제사가 아직 한창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창고 안쪽 벽을 한 번 더 훑다가 구석에 접힌 흰 천 더미 아래 이상한 얼룩을 발견했다. 비었다. 오래되었으나 물로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곳은 단순히 물건만 보관하는 곳이 아니었다. 적어도 한 번 이상 죽음이나 고문이 이 안을 지나간 자리였다. 담서의 망령이 갑자기 천 더미 아래를 가리켰다. 진무가 천을 걷자 바닥 나무판에 얕은 흠집이 나타났다. 칼자국 셋. 그리고 끝에 아주 짧은 꺾임 하나. 회령객잔 벽에서 본 것과 같은 암호였다. 하연세가도 울룡과 연결돼 있다. 그는 이제 그 사실을 더는 의심하지 않았다. 진무는 창고를 빠져나와 다시 담장, 그림자에 몸을 숨겼다. 앞마당에서는 제문이 막 끝났고 둘째 공자가 유족들에게 한 사람씩 술잔을 건네고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 술은 단순한 제사용 술이 아니었다. 은은한 약재 냄새가 섞여 있었다. 크게 해롭진 않겠지만 마음을 풀고 몸을 나른하게 만드는 성질 정도는 있을 것이다. 울다 지친 유족들이 그 술을 받으면 나중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무엇을 받는지조차 흐릿해질 수 있다. 정말 지독한 놈들이었다. 죽은 자를 위하는 척하며 산 자에게는 편한 망각을 먹이고 있었다. 진무는 더 미룰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담장을 넘어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제사를 마친 이들이 하나둘 머리를 들던 순간 낯선 사내 하나가 제단격까지 걸어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멎었다. 하연세가 둘째 공자의 눈도 천천히 이쪽으로 향했다. 객이 많군.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망자를 위한 자리다. 진무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제단 앞에 이르러 향로와 위패들을 한번 훑고 품에서 하연세가 장부를 꺼내 들었다. 망자를 위한 자리라기보다 산자를 속이기 위한 자리 같군.
마당의 공기가 즉시 굳었다. 둘째 공자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차가워졌다. 남의 창고에 든 모양이군. 남의 죽음을 정리하는 창고였지. 유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노부부 하나가 떨리는 얼굴로 위패를 바라보았고 표국 복색의 사내는 이를 악문 채 하연 새가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둘째 공자가 나직하게 웃었다. 허튼 소리로 슬픔을 모독하지 말게. 실종자가 많은 세상이라 제사라도 지내야 남은 이들이 살지 않겠나. 그 말은 얼핏 이치 같았다. 그래서 더 역겨웠다. 진무는 장부를 펼쳐 몇 장을 바람에 흔들리듯 넘겼다. 서문강, 하북표국 부표사, 유족 확인 없음이라 적혀 있더군. 그런데 시신은 이미 강가에서 나왔다. 이쪽은 그걸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나. 표국 복색의 사내가 그 이름에 반응했다. 그는 앞으로 한 걸음 나와 쉰 목소리로 물었다. 서문강을 아십니까? 진무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죽었다. 하지만 이름은 찾았다. 그 한마디에 사내의 눈이 새빨개졌다. 그리고 진무는 이어 말했다. 여기 재단엔 죽은 자를 달래는 위패가 아니라 더 찾지 말라고 못 박는 이름들이 놓였다. 유품 상자도 있다. 필요할 때 꺼내 믿게 만들 물건들. 이 제사는 넋을 위한 게 아니다. 살아있는 자들의 입을 닫게 하려는 거짓 제사다. 유족들 얼굴에 공포와 분노가 함께 번졌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이 손을 잡고 있던 과부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단 위 위패 하나를 집어들더니 뒤에 적힌 글씨를 보고 주저앉았다. 남편 이름은 맞는데 본적과 생년이 틀렸다. 누군가 대충 맞춰 쓴 가짜 위패였다. 노부부도 곧 자기 위패를 확인했다. 아들의 이름 한 글자가 바뀌어 있었다. 너무 닮아 얼핏 지나칠 수 있지만 부모가 틀릴 수는 없는 부분이었다. 마당이 순식간에 뒤집혔다. 둘째 공자의 온화한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무엄하군. 그와 동시에 제사를 돕던 하인 차림 무인 셋이 앞으로 나섰다. 뒤편 별채 문에서도 둘이 더 튀어나왔다. 진무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들이 제사를 지키는 이유는 향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순간을 막기 위해서다. 표국 복색 사내가 먼저 소리쳤다. 이게 다 뭐냐? 우리를 상대로 장난질을 한 것이냐? 둘째 공자는 끝내 체면을 버리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오히려 유족들을 향해 말했다. 슬픔은 사람을 쉽게 미치게 만든다. 이 자는 그 틈을 이용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장부 하나와 위패 몇 개로 무얼 안다는 건가? 진무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품에서 서문강의 표국패를 꺼내 던졌다. 패는 재단 앞 바닥에 떨어져 마른 소리를 냈다. 그럼 이것도 미친 소리인가? 표국 사내가 그 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완전히 굳었다. 틀릴 수 없는 동료의 물건이었다. 둘째 공자의 얼굴이 마침내 노골적으로 험악해졌다. 잡아라. 무인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무 혼자만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분노한 유족들, 특히 표국 무사 둘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상황의 전말을 다 알지는 못해도 적어도 세가 쪽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만은 알아차렸다. 첫 번째 칼이 진무의 어깨를 노리고 내려왔다. 그는 반걸음 비켜서며 검집으로 손목을 꺾었다. 이어진 몸 회전으로 둘째의 옆구리를 걷어차 재단 쪽으로 밀어냈다. 경로가 넘어지고 채가 흩날렸다. 셋째는 바로 유족들을 향해 달려들어 겁을 주려 했으나 표국 사내가 먼저 칼을 뽑아 막아섰다. 짧고 거친 쇠소리가 울렸다. 둘째 공자는 그 틈에 뒷문 쪽으로 물러서려 했다. 진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검이 번뜩이며 재단 위 촛대를 스쳤다. 촛대가 넘어지며 둘째 공자 발 앞에 떨어졌다. 불씨가 흰 천을 태우기 시작했다. 둘째 공자가 멈칫한 바로 그 순간 진무가 거리를 좁혔다. 검끝이 목 바로 앞에 멈추었다. 움직이면 제사고 뭐고 내 피로 끝난다. 둘째 공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다. 끝까지 빠져나갈 틈을 재는 눈이었다. 진무는 낮게 물었다. 울룡과 얼마나 엮였지? 둘째 공자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에 실종자가 많으면 누군가는 정리도 해야 한다. 유족에게 제사를 주고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떠도는 소문을 덮고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진무의 눈빛이 얼음처럼 가라앉았다. 죽은 자의 이름으로 장사한 것도 정리인가? 이름은 원래 산 자가 쓰는 법이다. 그 대답은 그 자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죽은 자는 핑계였고 산 자의 이익만이 진짜였다. 하연세가는 울룡과 손잡고 실종자들의 뒤처리를 막고 있었다. 제사를 빌미로 유족을 달래고 위패를 날조하고 유품을 선별해 보여주며 더 이상 찾지 않게 만들고 있었다. 이름은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 품목이었다. 마당의 유족들 가운데서 억눌렀던 울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 울음은 이제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와 모욕감이 뒤섞인 소리였다. 자기들이 믿고 절하던 제단이 결국 자기들을 속이기 위한 무대였다는 사실이 모두의 얼굴을 찍고 있었다. 진무는 둘째 공자의 멱살을 잡아 제단 앞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넘어져 불붙기 시작한 위패 더미를 발로 차 흩어 놓았다. 가짜 이름과 진짜 이름이 뒤엉켜 마당에 나뒹굴었다. 그는 유족들을 향해 말했다. 이름을 다시 확인해라. 위패가 맞는지, 유품이 맞는지, 누가 무엇을 대신 적었는지. 이들이 시킨 대로 울고 돌아가면 죽은 자들은 2번 지워진다. 그 말은 기름처럼 번졌다. 유족들은 더는 세가 사람들 말을 듣지 않았다. 제단으로 몰려들어 위패를 뒤집고 유품을 확인하고 서로 이름을 맞춰 보기 시작했다. 표국 사내 둘은 하인 차림 무인들을 몰아붙였다. 별채 앞마당은 순식간에 거짓 애도의 자리에서 감춘 이름을 되찾으려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담서와 젖은 망령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살아있는 사람들 틈으로 스며드는 불빛과 먼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처음과 다른 기색이 어렸다. 억울한 죽음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 적어도 그 죽음을 덮고 이용한 산자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진무는 둘째 공자의 목을 겨눈 채 마지막으로 물었다. 월화장 우물 아래 뭘 숨겼지? 이번에는 둘째 공자의 눈빛도 아주 짧게 흔들렸다. 역시 거기까지 갔군. 무엇이 있지? 그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피식 웃었다. 내가 찾는 이름들. 하지만 살아있는 자가 보기엔 늦었을 거다. 그 말과 동시에 그는 품 안에 숨겨둔 작은 향환을 깨물려 했다. 진무의 손이 먼저 턱을 틀어쥐었지만 절반쯤은 삼킨 뒤였다. 독은 강하지 않았으나 의식을 흐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둘째 공자의 몸이 휘청이며 무너졌다. 죽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장 더 캐물을 수도 없었다. 진무는 그를 바닥에 내던지고 숨을 골랐다. 오늘 얻은 것은 적지 않았다. 하연세가와 울룡의 연결, 거짓 제사를 통한 실종 정리, 위패와 유품을 이용한 조작, 그리고 월화장 우물 아래 감춰진 이름들까지. 이제 월화장은 더는 단순한 의심의 장소가 아니었다. 모든 조각이 모여드는 중심이었다. 해는 거의 저물고 있었다. 마당에는 연기와 울음과 욕설이 뒤섞여 있었고 흩어진 위패들 사이로 진짜 이름들이 하나씩 다시 불리고 있었다. 진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아주 잠시 눈을 감았다. 죽은 자를 위한다는 말은 세상에 흔하다. 하지만 정작 죽은 자를 위하는 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살아있는 자의 편의와 체면과 이익을 위해 죽음을 이용할 뿐이다. 오늘 마당에 드러난 것은 바로 그 추악한 바닥이었다. 그는 다시 눈을 떴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다. 거짓 제사로 덮인 이름들을 들고 월화장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 우물 아래에 잠긴 것들이 정말 이름뿐인지 아니면 이름을 지우기 위해 더 끔찍한 무엇이 쌓여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진무는 검을 거두고 별채를 등졌다. 뒤에서는 아직도 유족들의 울음과 분노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적어도 속은 채 들이는 곡은 아니었다. 살아있는 자의 거짓 제사는 끝났다. 이제 죽은 자의 진실이 시작될 차례였다. 거짓 제사와 위패 뒤에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다. 죽은 자를 위하는 척하던 산 자들의 위선이 벗겨지며 이제 진무 앞에는 개인의 원한을 넘어선 더 큰 악의 줄기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죽은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사 제3부 망령의 검과 살아있는 피를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